네. 마영길의 두알목 강좌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와, 박. 예. 이렇게.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아니지만 좀 반대되는 개념은 모멘텀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물리학 용어죠. 이렇게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로는 기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세가 좋은 데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그 빨리 움직이는 이익을 취한다. 이런 방법이 모멘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장 가격에 관심이 없고 가치가 가격보다 높은 거를 찾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장 상황 신경 쓰지 않는다고 모멘텀 투자는 시장 상황에만 신경 쓴다 라는 차이고, 반대되지만 모든 게 이 두 가지로 포섭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은 방법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왜 유명하냐면 일단은 미국의 MBA 스쿨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학계에 편입돼 있고, 그 다음에 증권 분석사나 뭐 이런 금융계통의 자격증 시험 칠 때도 가치 투자와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간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시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장기 보유한다는 쪽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치 투자가 정설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데 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자기의 성격, 자기 적성, 자기 취향에, 그 다음에 자기 버릇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론적인 거니까 일단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일단 제일 비조가 되신 분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하신 분이고요. 대체로 주식 관련된 고수들은 되게 오래 살아요. 이분도 한 그런가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뱅가드 펀드 그분 존 보글님도 96세 정도 사셨고, 버나드 바룩이라고 또 유명한 또 큰손 투자가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분도 거의 99세 정도 사셨고, 90세 이상 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주식에서 성공해야지 오래 사는 거죠? 그럼. 주식만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고. 함수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하다가 실패하면 오래 못 살 것 실패하면 같은데. 수명이 줄어드는 건가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좋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잘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는다, 오래 산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님은 보통주,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주식이 다 보통주죠. 보통주의 본질적 가치, 영어로 intrinsic value.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각각의 주식엔 원래의 고유한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분이 직접 만들었어요. value죠. V는 EPS 곱하기 8.5 더하기 2 G이고, G는 장기 이익 성장률인데 어쨌든 이런 계산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는 V를 계산을 하시는 거죠. 이분은 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V를 직접 계산하는데 각각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주요 보통주에 대해 가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내재 가치 V 숫자의 3분의 2 이하의 가격에서 거래되는 기업 중에서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할인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를 안전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도 가치 투자, 아니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본인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잘 못하시는 편에 속해요. 굉장히 수익률 높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30년대에도 굉장히 많이 꼬라박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자기 경험에서 실수나 운이 없을 때를 대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안전마진. 그래서 V랑 가격이 일치하면 사실은 그냥 제 가격에 팔리는 거니까 사도 상관이 없잖아요. 원래 손해는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막 몇 년간 계속 폭락장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아 무조건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로직은 이런 거예요. 매우 심하게 폭락을 했거나 갑자기 뭐 9.11 테러 같은 게 났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혼란, 재앙 같은 게 있을 때 삽니다. 왜냐하면 V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정상화될 때 판다. V 이상이 되면 이제 파는 거를 고려한다. 이런 식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평균 회귀에 의지한다고 하는데 보통 평균보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차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하고, 근데 이게 평균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면 다시 판다. 그러니까 평균 회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도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분이 한 건 이제 방금 설명했던 이제 내재 가치 안전 마진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정태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는 이거를 좀 더 다이내믹하게 바꾼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랑 안전 마진과 그다음 추가적인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순자산의 12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자산보다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부채 비율은 110% 이하가 돼야 되고, 지난 5년간 영업 적자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PER이 10 이하이고, 이런 식의 조건식을 걸어요. 걸은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많진 않을 거예요. 한국 같으면 한 50개가 안 될 거예요. 50개 안 되는 것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게 지금 V의 3분의 2에 산 거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30개가. 근데 V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적자가 갑자기 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속가냅니다. 물론 대체로 V보다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팔겠죠. 그러면 이득을 보고 한 10개 정도를 팔고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또 그 30개를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최초로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해서 더 복잡하게 할 텐데, 이분이 일단 이렇게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책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책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읽기 쉬운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두껍던데. 이번에 다른 책 증권 분석은 그 책보다 3배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읽기 별로 안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씩만 나오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를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수제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교수로 있을 때 제자였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 수익이 좋았겠죠. 워렌 버핏은 타고난 또 운도 있고 실력도 있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벤자민 그레이엄의 수제자인데 방법론이 똑같진 않아요. 좀 개량이 돼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올 필립 피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똑같지는 않은데, 워렌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법이 너무 좀 단순하죠. 사실은 가치가 낮은 걸 무조건 싸게 산다는 방법론이니까 좀 너무,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시시한 종목을 많이 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강점이 있고 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에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한 거죠. 그래서 독점력이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ROE가 높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ROE 같은 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자본금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주식의 액면가 곱하기 주식 개수
곱한 게 자기 자본이고 자본금이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같은 걸 합치면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이게 액수가 정확히 나와야 자기 자본 대비 이게 수익률, 수익이 얼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자본 대비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주로서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영 측면이 아니라 주주기 때문에 주주는 오직 자기 자본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른 항목과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ROE가 10년 이상 계속 높은 회사, 그리고 ROE 변동성이 보통 심해요. 경기를 많이 타는 회사들은 ROE,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게 심하죠. 반도체는 사이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 엄청 많이 벌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도 못 벌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ROE 변동성이 낮고 계속 높은 ROE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위주로 보유한다, 이런 작전입니다. 대체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 많이 알려져서 또 아직도 아마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ROE가 높은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접근하는 것도 주식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DER은 사실은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자본 대비 부채죠. 부채가 많으면 이익이 난 부분이 다 이자로 나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 대비 부채가 무조건 낮은 회사를 중에서만 고른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윤 마진이 높아야 된다. 이윤 마진은 이제 매출분의 이익인데요. 이런 게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회사, 이런 회사가 계속 올라가는 만큼 다시 또 회사가 새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지 이런 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윤을 계속 잘 내는 회사. 이게 사실 처음에 말했던 독점력이랑 관련이 있죠. 독점력이 강한 회사는 약간만 효율화를 시키면 이윤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다른 회사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상장된 지 10년 내의 기업은 분석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 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미 잘 알려지고 상장된 지도 오래된 회사,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많이 본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 사람은 과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보고 매입을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신생 기업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자론이 있는데, 해자 그 옛날 성에 이렇게 목 같은 걸 파놓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해자잖아요. 그래서 해자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해자는 바로 어떤 회사가 해자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독점력이 있느냐 쪽에 좀 강조를 두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나 예를 들어 코카콜라 아니면 애플 이런 것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브랜드가 있으면, 옛날에는 브랜드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했는데 이분은 브랜드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V에서 워렌 버핏님은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 같은 것도 숫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러니까 브랜드 말고도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있죠. 이미지 이런 것도 무형자산이잖아요. 각종 무형자산이 있어요. 이 회사는 한국 같은 뭐 유한양행 이런 회사는 되게 오래됐고 뭐 독립운동도 지원했고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무형자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독점적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 못 만들게 뭐 법으로 막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메디톡스는 그 보톡스 주사를 원료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독극물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생산 자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진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식의 법적인 독점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가 애플 비슷하게 해도 애플은 애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역시 독점이에요, 일종의.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 해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독점 말고도 다른 식의 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해자가 있느냐를 굉장히 중시를 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느냐, 그다음 대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냐. 나는 뭐 초이스 커피만 먹어 이런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한 1, 20년 전에. 그런 식이죠. 난 맥심 같은 거 안 먹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자가 된다는 거죠. 선호도 같은 거 있죠. 이제 대중들의 선호도죠. 그래서 해자론의 반작용은 뭐냐면
이제 해자론에 해당할 수 없는 회사는 절대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분은 전형적인 게 정유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만 다르지 파는 건 똑같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별도 안 되고 이런 회사는 절대 취급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벤자민 그레이엄 계산법에다가 브랜드 가치나 또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은 특정한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 거에 더해서 내재 가치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부위가 시가총액보다 25% 이상 될 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자체가 삶이 가치 투자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집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것도 절대 사 먹지 않고 햄버거 자주 드시고 굉장히 뭐 미식을 하시지도 않고 옛날에 이런 말을 이미 했었어요. 아주 옛날에도 아니 그거 비싼 차를 살 바에 그 돈으로 땡땡 주식을 사면 나중에 엄청 불어있을 텐데 그걸 뭐하러 차를 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없어지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계속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사이에 있는 분이 있어요. 필립 피셔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주류 금융계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분이고요. 워렌 버핏 실제로 벤자민 그레이엄 방법보다는 필립 피셔의 방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영향을 다 받은 건데 특히 필립 피셔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대표적인 저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이 번역돼 있고요. 뭐 읽기 쉬우니까 뭐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적어놨죠 지금 여기도. 집약된 포트폴리오로 이분은 벤자민 그레이엄 같으면 살 수 있는 만큼 다양하게 살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압축시킬 수 있는 어떤 뭔가 툴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라고 하셨고 존 버글린 같은 경우도 많이 보유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위험이 낮아지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있는데 필립 피셔는 집약된 많이 사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개 많이 절대 사지 말고 몇 개만 사라. 집약된 포트폴리오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내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강력한 성장 전망이 있는 회사를 사서 최대한 길게 보여라 라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표적으로 모토로라 아시죠? 예전에 무선통신의 강자 모토로라를 50년 동안 보유하셨어요. 그래서 얼마가 올랐느냐? 3,000배가 올랐어요. 굉장히 강타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시시하게 막 몇백 프로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꽉 잡고 성장이 장기적으로 높을 거라는 걸 완벽하게 확신하고 그걸 사서 절대 팔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버룩이 이제 주식을 팔기 좋은 시기란 거의 없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장 전망이 좋으면 팔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 라는 게 이번에 조언이고요. 이분 또 주식 사기 전에 이 사람 또 전문 투자가니까 회사에 찾아가서 내용을 일일이 다 물어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도 뭐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회사 사람들 자주 만나고요. 그다음 개인 투자자들도 회사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 중에 회사 가서 계속 사업 내용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번에 니들 새로 사업 확장한 부분이 이게 잘 돌아가느냐, 몇 퍼센트 돌아가느냐, 니들 뭐 잔업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니 이런 거 일일이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직업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조사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가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확실히 있다 라고 확신이 들면 사서 안 파는 거예요. 이분의 작전이고.
마지막으로 볼 건 그럼 성장주는 어떤 거냐라는 또 이분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세를 키우는데 관심이 많느냐, 성장 지향적인 회사이냐, 그 다음에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높으냐,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라는 사람들의 계속 겹치는 어떤 인덱스들이 있어요.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높으냐, ROE가 높으냐, 이거 워렌 버핏이 나중에 그대로 가져간 방법론이죠. ROE가 높으냐, R&D를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연구 개발 많이 하느냐, 그다음 판매 부서가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 해당 산업에서 선도적인 회사인가. 그러니까 모토로라 같은 게 분명히 선도적인 회사였던 거죠. IBM 같은 것도 보유하셨어요. IBM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었죠. 지금은 약간 과포화돼서 약간 사업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기업용 PC 같은 것들은 거의 선도적인 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전매 특허 상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 아니면 못 만드는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다른 애들이 법적으로 못 만들거나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산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아마 장기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 투자 계통의 유명하신 세 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의 라이벌인 모멘텀 투자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일관된 진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많지는 않고, 근데 사실 실제로 모멘텀 투자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단일한 방법론은 없는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방법론은 추세 추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추세 추종을 하면 이제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차트에서 추세선을 따라가서 가는 동안은 안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어떤 로직이 있어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셋업이라고 하죠. 셋업이 있어요. 들어갈 때 어떨 때 이런 조건 등을 충족하면 산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추세선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 갖고 있는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쌍봉이 나오면 판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이 3분의 2 이하로 내려갈 때쯤 판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셋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 셋업이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청산한 셋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터틀의 방법이라는 게 이게 책에 있어요. 책인데 어떤 거냐면 리처드 데니스라고 엄청난 사람이 있어요. 70년대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170만 원을 빌려서 시작을 해서 2,200억을 만듭니다. 10년 동안 상품 시장만 투자를 해요. 170만 원이 중에 130만 원은 옛날에는 이렇게 플로어에 자리를 사야 돼요. 안 그러면 거래를 못했어요. 플로어 자리값이 130만 원이었으니까 실제로는 40만 원으로 2,200억을 만든, 굉장히 기록으로는 아마 대단히 최상위권일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기록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시장의 귀재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이 26살에 이미 100만 원 장자가 됐고요. 이때 특이점은 이런 거였어요. 다른 트레이더들은 상품 같은 게 주로 선물 시장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일 사서 당일 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집에 퇴근을 하는 게 관행인데, 이 사람은 며칠이나 몇 주 동안 계속 보유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추세 추종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고, 리처드 데니스는 추세를 추종하는 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갔다. 경우에 따라서 또 포지션을 더 키운다. 오르고 있는 중에 키우는 거예요. 그 피라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친구인 역시 투기자인 윌리엄 에카트가 내기를 한 거예요. 윌리엄 에카트 친구는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너처럼 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되게 괴짜인 거예요. 아니야, 내가 싱가포르 거북이 농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거북이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키우는지 다 훌륭한 거북이가 돼서 팔렸어. 트레이더도 거북이처럼 키울 수 있어 라고 한 게 터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간지에 공고를 내서, 야, 내가 니들을 트레이더로 키워줄 테니 지원해라 해서 시험을 쳐서 14명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딱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로 추세 추종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다음에 한 달간 테스트를 시켰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잘 못하는 애는 빼고 잘하는 애한테 자기 돈을 줬어요. 자, 이 돈으로 거래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년간 2천억을 벌어들입니다. 터틀들이. 그래서 내기의 승자는 리처드 데니스였죠. 거북이처럼 키울 수 있다, 트레이더는. 약간 투자자랑 약간 다른 거예요. 트레이더라는 거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규율 같은 게 별로 안 중요한데 트레이딩이라는 건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잘 세우고 그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방식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규칙과 규율을 확실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예 잘못된 버릇이 든 사람보다 아예 생자를 뽑은 거야. 일부러 생자를 뽑아서 규칙과 규율을 맞춰주고 트레이딩을 시키니까 잘 된다, 이런 거죠. 자,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 사람 전문 분야가 상품 시장이니까 상품 선물 시장이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도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진입 셋업은 그 포지션을 잡을 때는 돌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돌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상시 레인지를 벗어나는 쪽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넘지 못했던 새로운 신고가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 갖고 있고, 특정한 셋업에서 이제 포지션 청산합니다. 그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길면 몇 달씩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겠죠. 선물이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이고, 반대도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숏도 그대로 치는 거예요. 숏. 자, 하방 돌파를 했어요. 한 달에 신저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 진입을 해요. 자, 제 2강에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매수 포지션을 사거나 매도 포지션을 사는 거예요. 선물은. 옵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사는 거예요. 숏 포지션을 사서 말했듯이 이것도 뭐 쌍바닥이 나오든지 한 특정 셋업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계속 내리면 엄청나게 또 버는 거예요.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법론입니다. 좀 자세하진 않죠, 사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40일 신고가를 진입 신호고 20일 신저가를 매수 청산 신호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영업 비밀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터틀들이 나중에 책을 써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터틀 중에 트레이더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아직도. 그분들이 쓴 게 이제 터틀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추세는 너의 친구다. 돌파 후에 추세가 유지되면 포지션 무조건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신고가 계속 나온다든지, 그다음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론들도 우리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추세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돼요. 추세를 타는 쪽으로 계속 보유를 하는 거고, 추세가 없을 때는 사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시달리기만 하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잖아요. 추세가 없을 때는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모멘텀 투자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윙 트레이드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원칙들이 있어요. 터틀 리처드 데니스의 원칙은 뉴스보다는 가격 위주로 봐라.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테크니컬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본적 분석 같은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격 흐름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난방유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방유 선물을 가격은 이미 반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다른 소스로 아는 사람이 미리 사서 가격에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 먼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뉴스보다도 먼저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가 있는데 실제로 가격이 안 움직여요. 그럼 진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난방유가 다른데 비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흐름만 정확하게 보면 된다는 거죠. 뉴스 같은 데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라는 게 이 방법론이고요. 트레이딩이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그 다음 진입할 때 청산 계획은 미리 세워놓아라. 그래서 뭐 손절을 할 때는 얼마에 하고 언제 하고 청산 언제 하고
청산은 어떤 조건에서 하고 이런 걸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지. 트레이딩인데 이런 계획 없이 그냥 대충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규율인 거예요. 이것도 규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거래에 전체 투자금의 2% 이상을 걸지 말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쪼개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일 작아도 50가지 시장을 사고 있겠죠. 사거나 팔겠죠.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보유금이겠죠. 다 투자를 한다면 50개 이상인 거고, 절반 정도는 돈으로 있고 해도 한 20개 이상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에 다 때려 넣으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리스크 분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으로 질 경우엔 거래 규모를 줄여라. 이런 거 사실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계속 질 때는 쉬거나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데 자꾸 무모하게 만회하려고 더 많이 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타기. 이렇게 멘탈도 약해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나빠지니까 쉬면 머리가 좀 맑아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작게 거래하고 변동성이 작을 땐 크게 거래라. 근데 역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남들보다 탁월했던 거예요. 요즘은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 이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정확하게 리스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였습니다. 리차드 빈스는 89년 이후에 터트의 방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품 시장에서 성적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알려진 방법론이기 때문에 남들이 역용할 가능성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역시 규칙, 트레이드를 할 때 규칙, 그 다음에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규율,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금 관리, 정신 상태 관리, 포지션 유지, 포지션 청산할 때 이 모든 행위에서 규율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는 승패를 크게 정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 영역의 어떤 대충 주요한 내용들을 봤고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데 둘 다이거나 둘 다 쓰거나 아니면 둘 다 아무 상관이 없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것 중에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지만 일단 초급자들이 공부하기엔 이 네 가지 추가로 한번 넣어봤어요. 윌리엄 오닐, 제시 리버모, 찰스 다우, 엘리어트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윌리엄 오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은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라고 월스트리트 저널보다도 약간 더 투자 지향적인 그런 잡지를 발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 컴퓨터를 활용해서 주식 데이터, 그다음에 주식 차트 이런 걸 분석 가공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60, 70년대부터.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 관련 서적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리고 미국에는 뭐 더 많이 팔렸죠. 대충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약어를 만들 때 뭔가 약간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캔 슬림이라는 방법론을 자기가 이렇게 책에다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포인트는 급등할 종목을 미리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다음에 고수익을 올리자, 이런 작전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캔 슬림의 내용은 기본적 분석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 책을 보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둘 다 혼용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책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뭐 이런 모양이 차트에서 나오면 급등한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급등한다, 이런 식으로 막 모양들을 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까지 적용을 해보면 가끔 맞는 게 있어요. 다 맞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캔 슬림에 해당하고 차트 모양까지 완벽해야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권장하는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이 캔슬림에 해당하는 것을 압축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차트가 모양이 급등하기 직전에 잡힌 모양이 생겼을 때 딱 진입하면 된다.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쉽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론을 알아주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C는 current quarterly EPS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분기 EPS 성장률이 작년 동기보다 20% 이상일 것. 그러니까 EPS가 작년 동기 대비 급증할 것. 크면 클수록 더 좋다. 그 다음에 A는 연 이익 증가율이에요. Annual Earnings Growth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최근 연도의 연 이익 증가율이 20% 이상일 것. 이게 최소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20% 이상 되는 것들을 계속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은 아까 초반에 했던 가치 투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죠. 이익 증가율이라는 건 당연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주식 선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N은 New입니다. New 주로 신고가, 그 다음 새 상품, 그 다음 새로운 경영기법, 관리기법, 아니면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정보, 주가를 신고가로 끌어줄 수 있는 새로운 something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scarce. 주식 공급이 희소할 것. 이게 물량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한전처럼 막 잘 급등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물건이 이거 자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주주가 한 50% 갖고 있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 한 20% 갖고 있어. 그럼 유동 물량이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1000만 주라도 돌아다니는 건 200~300만 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급등을 할 수 있지, 주식이 100%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은 좀처럼 급등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L은 리드 하는 것들, 업종 내 주도주, 그 다음에 전체 다른 회사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아야 돼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I는 Institutional Sponsorship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폭락한다라는 걸 주의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 또 밸런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되 이제 막 사기 시작한 거를 잘 체크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고, 미국은 이제 기관밖에 없지만 한국은 또 기관과 외국인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덩치들이 좋아하면서 그 중에 몇몇 팀들만 지금 사모으기 시작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M은 마켓 디렉션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런 좀 똥오줌을 가리면서 플레이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자기의 캔슬링 방식은 강세장에만 성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강세장에 훨씬 성과가 좋은 방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 캔슬링 방법으로 주식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실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사실 틀린 말은 없거든요. 여기 뭐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EPS가 급증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일단 유동 물량이 적은데 굉장히 유통 물량이 적은 건 좋은 거고 등등등. 그래서 시장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나 다우존스 산업 지수를 의인화한 거예요. 미스터 마켓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아침에 와서.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줘요. 미스터 마켓이 되게 조울증 환자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우울해서 오면 되게 싸게 나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 마켓이 뭐라고 하든 얘는 정신병자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가치만 판단을 하면 되고, 가치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속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것들은 더 높을 것이고 시장 가격보다 수치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수식을 계속
계량을 해서 어떤 거는 8,000원 정도고 어떤 거는 가치가 12,000원 정도다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게 계속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8,000원짜리 보다도 더 싼 걸 찾아야겠죠. 벤자민 그레엄의 방법은 뭐냐면 3분의 2 이하. 그러니까 이게 V가 10,000원이면 시장 가격이 6,000원, 6,500원 이하인 걸 찾고 싶다는 거예요. 벤자민 그레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인기가 없어서 이게 그렇게 거래되는 거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관심 없는 한 물건 업종 지루하잖아요. 그냥 유통업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 유통업 인터넷 쇼핑도 많고 하는데 요새 유통업 이런 건 좀 약간 옛날 업종 같잖아요. 백화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걔들이 엄청나게 싸지면 결국은 평균 회기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에요. 가치 투자는. 근데 모멘텀 투자는 이런 거는 지루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까지 모니터만 하지 이런 건 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움직이냐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 모멘텀 투자는 기호지세로 호랑이 등을 타고 단기간에 쫙 오르는 거를 먹겠다. 뭐 20%든 50%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주 같은 데 올라타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모멘텀 투자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급등하는 걸 취하겠다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막판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막 미친듯이 오르다가 거래량이 쫙 터진 다음에 그냥 오만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일하다가 위험해. 확인하면 사망. 뒷골이 막 선들어가는 이미 사망. 돈이 돈을 쓰고 있어요. 저는 쓰지 않아요. 난 숨만 쉬고 있었는데. 돈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멘텀 투자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것보다는 약간 더 길게 그러니까 터틀의 방법으로 추세 추종으로 스윙 트레이드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취하려고 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네.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이 되는 거예요. 혹시 현대 사실 이때 시장은 사실 존버하면 되는 시장이 많기도 했고 아직 초창기고 성장하는 업종도 많았고 근데 요즘 추세에서 예를 들면 이때 서틀의 방법처럼 좀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그리고 좀 유효하게 주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고 서적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저번에 그 사진 올린 거는 초보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고 좀 더 고급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틴 프링의 책이나 알렉산더 엘더의 책 같은 거 보면 좀 더 고급자용이에요. 근데 대가들이 쓴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래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개된 시장에 근데 지금도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할 제시 리버모가 어록제족인데 그분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격언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제시 리버모가 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이런 거죠. 옛날과 지금 다르다라는 거는 중요한 점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제시 리버모 편에서 나올 텐데 군중 심리 때문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탐욕, 똑같이 공포, 폭등, 폭락 계속 반복되니까 차트를 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재현될 거니까. 왜냐하면 다들 무서울 때나 신날 때는 군중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성격에 상관없이. 근데 이런 걸 시간에 따라 바꿔야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40일 신고가가 나올 때 진입한다 이런 것들 어떤 셋업들은 계속 미세 조정을 안 하면 계속 틀려요. 왜냐면 이 터틀을 따라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얘들을 등쳐먹어야지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40일 신고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반대로 숏을 거는 거대 자본이 분명히 투기꾼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애들이 휘청휘청하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진입할 때마다 손해보고 진입할 때마다 손해보면서 투자금이 없어지는 거 원금이.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셋업은 계속 바꿔야 되니까 30일 신고가로 바꾸든지 25일 신고가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그 골든 크로스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셋업은 뭐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시뮬레이션에서 최근 2년간 잘 맞으면 그런 식으로 셋업을 그 모디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에 따라 반드시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은 바꿔주지만 가장 큰 틀에서 군중 심리, 개인의 심리, 자기 심리 컨트롤하는 거,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번복들, 그런 것들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공부를 잘 해서 계속 써먹는 거예요. 재밌죠? 공부하면 재밌지 않아요?